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향대학교 빅데이터 공학과의 문지훈입니다. 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에너지 산업과 인공지능 부분에서 이상치 탐지 및 이상치 제거, 그다음에 그 이상치 제거에 따라 발생하는 결측치를 어떻게 하면 대체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인공지능 기법을 사용을 하여서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력 사용량 예측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무결성 공격에 있어서는 상태 추정과 수요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랬었을 때 상태 추정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력 시스템에서 데이터 무결성 공격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거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이상치 검출이랑 결측치 보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세컨드 클래스로 수요 예측을 고려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은 향후 전력 시스템에서 데이터 무결성 공격의 여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전력 사용량을 예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전 시간 때 뭐라 말씀드렸었죠? 네, 이 킬로와트 아워, 이 전력 사용량을 잘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전력 사용량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의 변수, 흔히 말해서 조금 쉬운 말로는 힌트들이 있을 거고, 자, 이런 것들을 이 값을 얼마만큼, 그러니까 파란색 박스에 있는 값이 빨간색 박스의 값을 얼마만큼의 잘 이렇게 핏을 할 수 있는지, 학습을 할 수 있는지, 맞출 수 있는지를 인공지능 모델이 그 돌아가는 것을, 흔히 말해서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것을 이제 학습이다라고 합니다. 이 학습이 완료가 되면은 결국에는 예측 모델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 예측 모델이 생기게 되고 이 모델이 이 미래의 전력 사용량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가 들어가면 이 새로운 힌트라고 할게요. 새로운 힌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모델에서 이 예측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미래에 얼마만큼을 전력 사용량을 사용할 것인가. 그랬었을 때 물론 이거는 이제 뭐 트레이닝 셋 안에서 보통은 이루어지는 과정이긴 한데 테스트 셋에서 그래서 얼마만큼의 실제 전력 사용량과 잘 맞추는지를 이제 그 평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평가 지표에서 확인했었을 때 어느 정도 충분히 수긍이 가능할 정도로 모델의 성능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산업에 적용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과정으로 수요 예측 모델링이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왜 에너지 전력 사용량 예측을 또 잘 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의 고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랬었을 때 제가 여기 한전 전기요금 체계에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누진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누진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나는 전력 사용량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아라고 예측 모델이 예측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한전의 전력을 쓰다가 이제 또 뭐 어디 재생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을 사용 또는 내가 가진 전력을 이제 누진 구간에 있는 전력 요금과 실제 전력 요금의 중간값을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둘 다 이득이겠죠. 나는 어차피 전력을 많이 사용할 건데 한전의 누진 구간을 피할 수가 있고 또 나는 내 전력이 다소 남는데 이 전력을 조금 더 비싸게 팜으로 인해서 서로 쌍방향의 이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근거가 이제 전력 수요 예측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전기 요금은 밤에는 싸고 낮에는 비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밤에 전기 요금을 많이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 아니라 전력 사용량 전기를 많이 저장을 했다가
이제 낮에 이렇게 한번 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태양광이랑 좀 그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방전, 충전 이런 용어를 좀 쓰기를 했는데, 이제 태양광을 이제 우리가 살짝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여기가 그냥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값이다, 중간 값이다, 그러니까 전기 요금의 그 어느 정도 그 기준치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랬었을 때 여기 있는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여기다가 풀게 되면은 이제 내 전기 요금을 낮출 수가 있다. 전기 요금을 낮출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좀 자세하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랑 결합했었을 때 어떻게 수요 예측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었을 때, 자, 전력 수요 예측에는 좀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얼마만큼 어떻게,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 어떤 전력을 예측할 것인가에 따라서 종류가 제각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단기 전력 수요 예측과 장기 전력 수요 예측으로 나누고요. 장기 전력 수요 예측은 이제 월간 전력 수요 예측 또는 연간 전력 수요 예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국가 정책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얼마만큼의 화석연료를 수입을 해올 것이며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함으로써 많이 사용할 것 같으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그런 시스템을 좀 더 많이 구축을 한다라든가 이런 국가 정책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이제 민간이라든가 스마트 그리드 회사 관점에서는 주로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단기 전력 수요 예측입니다. 그리고 단기 전력 수요 예측에는 이제 초단기 전력 수요 예측과 단기 전력 수요 예측으로 좀 나뉘게 되고요. 단기 전력 수요 예측도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즉 예를 들어서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얼마만큼의 전력 사용량을 사용할 것인가를 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전체 12월 25일의 전력 사용량을 예측할 수 있는 일간 전력 사용량 예측이 있고, 그 다음에 당일 최대 전력 수요 예측, 즉 크리스마스에 어떤 시점에 전력 사용량이 그날 제일 높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15분, 이거 조금 복잡하긴 해요. 좀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그냥 우리나라가 이제 15분 단위로 이제 전력 사용량이 측정이 일반적으로 좀 되거든요. 한국전력공사에서. 그랬었을 때 이 15분 단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시점의 전력 사용량은 얼마만큼인가. 이거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그냥 컨셉만 조금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그랬었을 때 이제 왜냐하면은 이 피크 전력이 넘어가면은 이제 뭐 계약 요금 체계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요금을 다음 연도에 좀 더 비싸게 뭐 계약을 해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피크치 이상의 전력 사용량이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은 이게 두꺼비 뚜껑이 닫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당일 얼마만큼의 전력 사용량을 최대 많이 사용하는 시점이 뭐냐라고 예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일 최대 전력 수요 예측, 데일리 피크로드 포캐스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이것을 15분 단위, 앞선 15분 단위라 했는데 이것을 이제 1시간 단위로, 그래서 0시 11월 25일 0시, 1시, 2시, 3시 이렇게 전력 사용량이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이제 1시간 단위의 전력 수요 예측. 그 다음에 초단기 전력 수요 예측은 이게 15분, 뭐 30분, 뭐 때에 따라서는 5분, 10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 5분 단위별로 아니면 10분 단위별로 뭐 전력 사용량을 얼마만큼을 사용할 것인가를 이제 예측하는 것이 이제 그 초단기 전력 수요 예측,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예측 모델을 설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좀 더 건물을 좀 중점적으로 좀 둘게요. 건물. 자, 건물을 대상으로 좀 중점적으로 둔다라고 하면은, 자, 날짜 및 시간도 될 수가 있을 테고 요일 및 공휴일도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근무 시간에는 전력 사용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는 이제 그 전력 사용량이 낮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력 사용량이 많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랑 일요일에는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낮다. 일반적인 그냥
회사 오피스 건물로 이제 예시를 좀 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기온, 습도, 풍속과 같은 기상 정보들도 전력 사용량이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과거 전력 사용량도 일반적으로는 입력 변수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의 패턴과 추세들을 좀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전력 사용량도 입력 변수로 들어가고, 그 외에 건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들도 입력 변수로 들어가면은 일반적으로 예측 성능이 높아진다라고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 학사 운영 시간, 뭐 이벤트, 뭐 우리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제 24시간 뭐 도서관을 운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많거나, 또는 학교 축제가 있다 보면은 당연히 축제에 뭐 전등이라던가 시설들을 가동하기 위해서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겠죠. 이제 이랬었을 때 이벤트 일정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투숙객 예약자 수, 당연하죠. 투숙객 예약자 수가 많으면 전력 사용량도 많을 것이고, 없으면 적을 것이고, 그리고 호텔도 뭐 전시회라던가 컨퍼런스가 같은 여러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들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전력 사용량의 패턴이 좀 상이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내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기 일정이 있으면 많고 이제 없으면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전력 사용량 예측 연구 사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러고 오늘 특강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월간 전력 수요 예측 사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월간 전력 수요 예측을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 뭐 회기 분석을 좀 고려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회기 분석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그냥 가장 베이직한 그냥 그 기계학습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그냥 통계적 기법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 회기 분석을 통해서 한번 월간 전력 수요 예측을 좀 자세히 좀 그게 구체적으로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기 분석의 장점은 이 변수의 가중치를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회기 분석은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셋이 많아야지 성능이 좀 우수해 하거든요. 특히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제 회기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 양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더라도 좀 만족스러운 성능을 좀 도출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 전력 사용량은 여러분들 월에 하나만 발생해요. 월에 한 포인트만. 월에 한 포인트만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데이터 샘플을 12개 모으는데 1년이 걸립니다. 1년. 근데 일반적으로 딥러닝 이런 뭐 이렇게 머신러닝 무슨 뭐 라이트 GBM 이런 모델을 학습시키려면은 보통은 이 샘플이 10,000개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0,000개 이상? 근데 여러분들 이거 10,000개 어떻게 봐요? 1000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안 그래요? 맞죠? 그랬었을 때는 오히려 그냥 회기 모델을 돌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랬었을 때 다중선형 회기 분석을 좀 통해서 전력 사용량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랬었을 때 이 Y는 자치구별로 월간 전력 사용량, 그 다음에 이제 X1, X2, 뭐 X3, X4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렇게 뭐 기온이라던가 아니면 GRDP, 지역 내 총생산이라던가 자치구 인구 또는 자치구 세대수 또는 지하철 승하차 인원 등을 통해서 변수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두 가지의 식을 구성을 했어요. 하나는 자치구의 인구이고, 나머지 하나는 자치구의 세대수인데, 요새는 1인 가구가 많다라고 해서 무작정 인구가 많다라고 해서 전력 사용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결국에는 가구별로 전력 사용량을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구별로 전력 사용량의 그런 그 패턴의 차이가 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무조건 많은 것보다는 한 집에 몇 명이 사느냐, 그러니까 그 몇 집이 사느냐가 좀 더 전력 사용량의 그런 관계, 선형적인 관계가 좀 더 크기 때문에 한번 이 두 가지의 케이스들을 두고 한번 식을 구성을 해 봤었고요.
그랬었을 때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모델을 뭐든지 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전 연구 사례에서 과거 연구 사례에서 평균 기온과 지역 내 총생산만을 독립 변수 즉 힌트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 다중선형 회귀 분석 모델이 있었고 모델 1, 모델 2, 모델 3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실제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24개월을 한번 2년치죠. 2년을 좀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서울이 이제 25개의 자치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5개의 자치구에 대한 성능을 그러니까 모든 서울특별시에 대한 전력 사용량을 한번 프레딕션을 해봤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모델 2와 모델 3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학습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그냥 통으로 학습시켜요. 통으로. 근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계절별로 고유한 패턴이 있으니 이 각각의 월마다의 데이터셋을 따로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고 나서 여기를 예측을 하게 되면요. 이 해당 패턴만 월에 발생하는 해당 패턴만 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2013년, 2014년도에 그 전력 사용량을 해당 패턴을 잘 반영을 했으니까 더 잘 예측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이전에 있었던 이 모델 3와 이제 모델 2입니다. 모델 2와 모델 3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랬었을 때 이 모델 3는 2013년도 3.7%, 2014년도 2%, 평균 2.3%의 오차율을 줄여서 자,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30.3% 향상된 예측 성능을 보였다. 이게 MAP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MAP라는 게 뭐냐면은 오차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5%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대략 95% 이게 100에서 빼면 돼요. 100에서 이제 그냥 MAP를 빼면은 보통은 뭐 accuracy라고 표현을 하고 뭐 그러기도 한데 그냥 95%의 정확도를 보이는구나라고 쉽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랬었을 때 평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4%의 정확도를 보였다. 죄송합니다. 네, 7%의 정확도를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2013년도를 기점으로 좀 다소 부정확한 예측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서는 3%였었는데 2014년도에서는 6.9%다. 그랬었을 때 굉장히 오차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앞서 뭐라 얘기를 했었었죠? 이상치 탐지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무결성도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뭔가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역조사를 해봤더니 서울특별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인해서 갑자기 전력 사용량이 좀 많이 낮아진 거예요. 많이 낮아졌더니 이전까지 높은 전력 사용량으로 학습한 모델이 갑자기 낮은 전력 사용량으로 인해서 이제 오차율이 다소 높아졌다. 결국에는 이 뜻은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 좀 성공했다라는 것으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원래 갖다 썼으면 더 많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덜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근거로도 이게 좀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여러분들 특히 딥러닝 같은 것은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앞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월간 전력 사용량은 결국에는 월별로 한 개만 생성이 된다. 한 개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수집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랬었을 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유사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함께 학습을 시키는 트랜스퍼 러닝, 즉 전이 학습입니다. 자, 불충분한 데이터셋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이 학습을 기반으로 자,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월간 전력 수요 예측을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랬었을 때 이 전이학습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특정 환경 내에서 구성된 AI 모델을 유사한 환경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렇게 개와 고양이를 잘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개와 고양이를 정말 누구보다도 잘 분류를 해. 그러면은 나는 이 개 중에서 토종 뭐 천연기념물의 어느 한 개를 잘 분류를 하고 싶은데 이 천연기념물이라는 것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데이터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 천연기념물만으로는 학습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혹여나는 천연기념물을 오히려 잘 예측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뭐 우리가 흔히 보이는 무슨 강아지들이라든가 뭐 이러한 종류들이 훨씬 더 많게 되면은 이제 그 인공지능 모델은 어느 정도 이 코스트를 그냥 납득을 시키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오버피팅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고자 하면은 이렇게 또 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100%다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허용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랬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잘하려고 하는 이 대상을 무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이 아니다라고 해도 정확도가 97%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천연기념물이 너무 극소수로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잘 예측한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개와 고양이를 잘 예측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 천연기념물의 개 종류를 좀 더 잘 튜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인 튜닝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하다 보면은 이 모델은 이미 개와 고양이를 잘 분류를 했다. 그 뜻은 개를 잘 구분할 줄 아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천연기념물 강아지를 학습을 잘 시켜 놓으면은 결론적으로는 천연기념물 강아지도 잘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모델을 구성할 수가 있다.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여기를 보면은 결국에는 종로구라든가 중구라든가 용산구라든가 이런 다양한 전력 사용량만의 유사한 패턴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남 3구는 강남 3구만의 비슷한 패턴이 있을 테고, 또 이렇게 강북 노원구 뭐 도봉구 이렇게 또 어디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와 같이 이제 주거 지역이 주로 많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그와 유사한 패턴이 있을 테고, 뭐 중구와 뭐 이렇게 종로구는 또 중구와 종로구 그 도심 지역에 또 어느 정도의 용산구랑 뭐 이렇게 패턴이 있을 테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만 비슷한 패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비슷한 패턴들까지 다 같이 학습을 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자,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월간 전력 수요 데이터 125개 도메인, 이건 또 이렇게 조금 복잡한데, 이게 뭐 토탈 전체, 뭐 하우스홀드, 뭐 주거 뭐 에너지 사용량, 뭐 퍼블릭 뭐 공공용 에너지 사용량, 뭐 인더스트리 뭐 이렇게 그 산업용 전력 사용량, 그다음에 뭐 서비스 해가지고 서비스용 뭐 전력 사용량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유사한 125개 도메인, 즉 25개의 자치구 곱하기 5종류의 전력 사용량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엔 이게 125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각각의 유사한 데이터셋을 한꺼번에 같이 학습시키는데 그게 상위 10개냐 20개냐 30개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봤을 때 결국에는 그냥 스몰 데이터셋, 얼마 없는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MLR 다중선형 회귀나 랜덤 포레스트 아니면 XGB 부스트와 같은 우수한 알고리즘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도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전력 사용량을 예측을 하는데, 제가 맨 앞에 얘기 드렸었던 것이 있었죠. 앙상블 학습 뭐 이렇게 관련된 모델. 그런데 이제 단일 알고리즘을 사용한 예측 모델은 모든 시점에 다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어느 한 부분에 가중치를 좀 더 높게 주는 경향이 있어서 어느 시점에는 A 알고리즘이 잘 예측을 하지만 때로는 B 시점에는 이제 B 알고리즘이 더 잘 적용을 할 예측을 한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패턴을
유사 시계열 패턴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랬었을 때 이제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랜덤 포레스트, 뭐 여기에는 뭐 이게 딥 뉴럴 네트워크, 뭐 여기에는 뭐 랜덤 포레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각 자라는 시점에 알고리즘을 각기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유사 시계열 패턴은 이제 이 의사결정 나무라는 그 다중선형 회귀와 함께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설명 가능성이 높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로 이 유사 시계열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 윗단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이지 않는 데이터셋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이 의사결정 나무를 사용을 하여서 이 8가지의 패턴을 먼저 분류를 한 다음에 해당 각각의 알고리즘을 좀 적용을 해봤다. 그랬더니 이렇게 패턴들이 좀 나오게 되었고요. 이러한 대학 캠퍼스를 기준으로 8가지의 패턴을 분류한 결과 패턴 1에는 2016년에는 62개, 2017년에는 62개, 뭐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여기는 왜 좀 더 많냐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윤년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뭐 알다시피 뭐 그 요일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100%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잖아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값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좀 패턴이 좀 나눠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랬었을 때 2016년도에 각각 어떤 알고리즘이 잘하냐에서 이 MLP,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거든요. 이거 은닉층이 2개 이상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와 대표적인 앙상블 학습기법인 랜덤 포레스트를 비교를 해봤었을 때 인문사회계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패턴 1, 2, 3, 4에서는 랜덤 포레스트가 좀 더 잘했고, 패턴 5, 6, 7, 8에서는 DNN이 좀 더 잘했다. 자연계 캠퍼스는 뭐 이렇게 나왔다. 예, 그랬었을 때 이제 우리는 이 해당 시점과 패턴에 어떤 알고리즘이 좀 더 잘 적용을 하는지를 사전에 과거에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자, 앞으로 예측해야 할 시점이 2017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2017년도에 해당 시점에는 해당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인문사회계 캠퍼스 같은 경우는 랜덤 포레스트가 잘했었잖아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을 하고 이때는 이제 DNN을 적용을 해놨더니 실제로도 그랬다.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 비슷한 유사한 패턴에서는 랜덤 포레스트가 더 잘 예측을 했고 그 딥 뉴럴 네트워크도 그랬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2가지 알고리즘을 고루고루 잘 적용을 해 보니 결국에는 제안한 모델이 이렇게 좋은 성능을 도출을 했다. 그래서 이전에 단일 알고리즘인 다중선형 회귀나 의사결정 나무나 그라디언트 부스트 머신,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 아니면은 이렇게 ANN 모델들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도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전력 예측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에러가 높다라고 하면은 왜 에러가 높을까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었을 때 실제로 이 시점에 뭔가 정전이 있었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확연히 낮아서 실제 전력 사용량은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 예측 모델은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실제 전력 사용량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단위의 전력 사용량 예측인데요. 자, 외부 전력 데이터와 하루치의 전력 사용량을 토대로 정교한 예측 모델을 구성한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별 전력 사용량의 유사도를 측정한 뒤에 가장 유사도가 높은 전이학습 모델을 사용하여서 해당 건물의 전력 사용량을 예측한 그러한 그 2가지의 모델을 이제 구성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전력 사용량 예측을 수행한 그러한 연구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면은, 자, 내가 건물 지은 지 예를 들어서 하루밖에 안 됐어요. 하루밖에 안 돼서, 자, 신축 건물인데 스마트 그리드가 적용이 돼. 스마트 그리드가 적용이 되는 그러한 건물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인공지능 자체가 좀 데이터셋이 어느 정도 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신축 건물에서 시간당 전력 사용량을 수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24포인트밖에
수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델이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모델이 학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 스마트 그리드 회사에서는 이 신축 건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건물들도 당연히 데이터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각 건물에 따라 예측 모델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왜냐? 이 모델들도 스케줄링을 해야 되니까, 스마트 그리드 스케줄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예측 모델이 있을 거단 말이죠. 그랬었을 때, 자, 해당 입력 변수를 구성을 하고 해당 입력 변수에 있는 값을 다 여기 있는 예측 모델에다 한번 적용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표현할 수 있는 힌트의 내일 값을 해당 예측 모델에 적용을 하면은 해당 예측 모델은 이 값에 대해서 이 건물의 내일 전력 사용량을 나름 여기 건물로 학습한 모델로 예측을 할 거잖아요. 맞죠? 그랬었을 때 결국에는 이 건물과 이 건물에 가장 유사한 C계열 패턴을 가진 건물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서 예측값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그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forecasting model selection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평일과 주말에는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어제가 평일이 그러니까 내일이 평일이고 오늘도 평일이다. 내일이 주말이고 오늘도 주말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자체 24포인트로만 학습한 모델을 그냥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앞서 얘기했던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을 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었을 때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15군데 건물 또는 건물 클러스터에서 소지된 스마트 미터기에서 시간당 전력 사용량을 수집을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고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은 이제 아래와 같이 구성을 해놨다. 평가지표는 MAP이고 그냥 뭐 이렇게 유사한 모델을 이렇게 유사 시계열을 뭐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하루치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그냥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스몰 데이터 셋에서 24포인트로 예측한 그 모델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전이학습 앞서 얘기했던 남의 건물에서 가장 유사한 건물의 예측 모델의 예측값으로만 평가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좀 다양하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좀 섞은 것인데, 결국에 여러분들 봤었을 때 이 하이브리드로 섞은 이 방식이 그래도 제일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우리는 하루치의 전력 사용량만 알더라도 신축 건물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여 다양한 다른 건물의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여서 대략 90%의 정확도를 보인 예측 모델을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일 최대 전력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데이터에서 학습한 생성한 모델로 피크 전력을 수요한 예측 모델인데,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왜 소량의 데이터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당일 최대 전력도 하루에 한 개밖에 생성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1년을 지나더라도 샘플이 365개밖에 안 돼요. 또는 366. 샘플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습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어떻게 하면은 학습 데이터셋을 좀 확보를 많이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사례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뭐 이렇게 기존의 입력 변수는 그냥 다음과 같이 그냥 뭐 시간 정보, 기상요인은 뭐 최저 평균, 최고 평균 습도, 평균 풍속 뭐 이렇게 최대한 많은 기상 정보를 포함을 하고요. 전력 사용량도 좀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최대한 많은 입력 변수를 힌트를 구성을 했다. 그리고
시계열 교차 검증을 적용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 시계열 교차 검증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포캐스팅 타임이라 했는데, 이거는 테스트 셋에 나와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테스트 셋에 있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자, 여기가 데이 1에서는 우리가 여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여기까지의 데이터를 모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여기가 이제 트레이닝 셋이다라고 하고, 자, 여기를 테스트 셋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모델을 구성을 한 다음에 그냥 여기를 한 번에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데이터셋이 예를 들어서 1년치 또는 2년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요 기껏 해봐야 365 또는 365에서 이제 2를 곱하니까 이제 730 뭐 이 정도밖에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하기에는 충분히 학습 데이터셋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한 포인트를 예측하는데 여기를 모두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한 포인트를 사용하는데 다시 예측 모델을 구성하는데 이 시점까지를 포함해서 예측 모델을 다시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습 데이터셋이 더 많아지니까 정확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한 여기랑 먼 미래 시점에 있는 데이터의 전력 사용량의 패턴은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커버를 가능하다. 그래서 정확한 피크 전력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랬었을 때 어떤 모양이냐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익숙하죠. 그래서 여기 예측 모델을 만드는데 이만큼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 이 힌트들을 사용을 하고, 이제 이 힌트들로 모델이 구성이 되면은 이렇게 예측을 한다라고 보고, 이게 점차 하나 둘 셋 이렇게 점차 순차적으로 계속 학습을 한다. 이것을 또 우리가 온라인 러닝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온라인 러닝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시계열 교차 검증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D 매트릭스, 즉 데이터셋을 이렇게 된 데이터셋을 이제 이렇게 한번 크게 늘리기 위해서 이제 차원 축소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차원 축소 알고리즘을 이렇게 두 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PCA랑 이제 FA라고 주성부 분석과 그다음에 요인 분석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랬었을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아무래도 학습 데이터셋이 많다 보니까 해당 패턴들을 더 이렇게 모델이 학습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학습 데이터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피크 전력 사용량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도 이렇게 홀드아웃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냥 트레이닝셋에서만 학습한 모델을 그냥 예측하는 경우고, 시계열 교차 검증은 이전 것까지 다 합쳐서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에서 PCA랑 FA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 차원 축소 알고리즘을 포함한 입력 변수를 시계열 교차 검증을 통해서 예측한 그러한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가 어떠한 머신러닝 유명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더라도 이 방법론을 통해서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그 이상치 탐지와 결측지 보안만 이렇게 이상치 탐지와 결측지 보안에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귀 문제에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을 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 쉐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본 사례이고요. 그랬었을 때 여기 hour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해당 입력값이 들어왔었을 때 이러한 가중치로, 모델의 가중치로 인해서 결국에는 2500kW 이하의 전력 사용량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근거로 마련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어쩔 때에는 여러분 전력 사용량을 나 이만큼 사용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 것처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봤었을 때는 이거 왜 인공지능 모델이 이렇게 예측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의심을 들 수가 있고, 그랬었을 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의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면은 이 요인으로 예를 들어서 이 요인으로 인해서 전력 사용량이 갑자기 확 많아지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센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 센서의 값이 뭔가 이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또 추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고, 어쩔 때는 이 사람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2시에서 한 4시에 에어컨을 트는데 이 사람은 새벽에 에어컨을 주로 틀고 낮에는 에어컨을 안 틀다더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새벽에 주로 활동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추론하고 해석을 하는데 용이하고, 그 용이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또 다른 이제 인공지능 기술, XAI 기술이 이제 쉐이고, 이 쉐입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이상치 탐지와 결측치 보안뿐만이 아니라 전력 사용량 예측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 3984.75kW를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 변수의 값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림으로써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후에 좀 더 전력 사용량 예측을 고도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감사합니다.